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입니다. 저자는 류슈즈,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류슈즈, 건강하고 자유롭게 노년을 즐기는 할머니 의사이자 작가이다. 50대 후반에 은퇴한 후부터 건강과 노년의 삶에 대한 칼럼과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며 병원에서 일했을 때만큼 바쁘게 살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에는 자연스럽게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올해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 평균 수명에서 자신의 유전자와 건강 상태에 따라 몇 년을 더하고 빼서 자신의 남은 생이 얼마인지 추산해보자. 73세인 나는 몇 살을 좀 더 보태면 아마 앞으로 18년은 더 살지 싶다. 18년이라는 시간은 초등학교부터 석사 학위까지의 시간과 같다. 단지 체력이 점차 떨어질 뿐이다. 직접 남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진다. 마치 박물관에 가서 앞으로 2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안내를 들으면 중요하고 관심 있고 필요한 전시만 골라서 참관하게 되는 것과 같다. 18년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생각하면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더 계획해서 좀 더 평온하고 순조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의외의 사고가 언제 찾아올지, 인생의 마침표를 언제 찍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은퇴하기 전에 나는 행동이 재빠르고 에너지가 넘치며 의료 밖의 세계에 언제나 호기심이 가득했던 중년이었다. 그러다 은퇴를 하고 이후 노년의 세계에 발을 디디며 몸이 퇴화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중이다. 어떤 부분은 순응하며 받아들이되 어떤 부분은 열심히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신체 기능을 소중히 여기며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독서, 글쓰기를 꾸준히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놀러 다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간이 많을 때는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도 퍽 만족스럽다. 나는 나이가 들었어도 많이 움직이고 조깅도 한다. 책, 신문, 잡지 등을 읽고 최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도 꽤 익숙하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인터넷 서핑을 즐기며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에 신경을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눈에는 영락없는 노인일 것이다. 내가 노인인 것은 맞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냥 노인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인이다. 나이 앞에서 위축되지 않기 위한 비장의 카드가 있다. 바로 마음가짐이다. 늙어간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는 것도 서운해하지 말고 타인의 존중과 배려이기에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 각종 경로 우대 정책을 살펴보면 노인은 공공버스나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기차와 고속철도 요금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박물관과 미술관도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다. 나는 이 모든 혜택을 기쁘게 누리고 있다.
절대 노인의 경제력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일일이 대응하지도 않는다. 세상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은 짧다. 그러므로 귀중한 시간과 제한된 에너지를 써야 할 곳과 소중한 사람에게 쓰자. 여러 요소를 고려해 통계 분석한 결과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망률이 41% 높았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으로 볼 때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향후 사망률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강인한 성격과 자신감으로 노년의 삶에 당당히 직면하고 평소에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주로 어울릴 가능성이 크다. 38년간 추적 조사 결과 노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이 처음 발병하는 비율이 25%에 달했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13%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일종의 만성 스트레스와 같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유발했다는 추론을 내놓았다. 누구에게나 장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늙을 때까지 살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라 할 수가 있다. 나이가 들면 비록 외모가 바뀌고 체력이 약해지고 만성질환에 걸리고 소득이 줄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지만 동시에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해지고 삶의 속도를 늦춰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제2의 인생을 펼칠 수가 있다. 노년도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인생은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작물을 심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저장하는 사계절과 같다. 젊은 시절에 노력해서 일구어온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축적하는 것이다. 무병장수만을 꿈꾸기보다 병에 걸리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병에 걸리지 않으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면 된다. 따라서 젊을 때 노년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저절로 적극적이고 늘 성장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당신이 노년의 삶을 보는 태도가 당신의 노년을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3가지 방법. 건강 수명을 늘리는 첫 번째 방법은 목표를 가지는 것이다. 누구나 어린 시절 나의 꿈에 대한 글을 써본 적이 있을 것이다. 노년에도 목표가 있어야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원대한 목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를 지원한다거나 지역의 대학을 간다거나 악기, 도예, 글짓기, 그림, 댄스 스포츠 같은 취미도 충분히 목표가 될 수가 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스스로 즐거움을 얻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 이처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서 본인의 시야를 넓히고 성취감을 얻을 수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교활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다양한 인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며 소속감을 느껴야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을 수가 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주로 동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은퇴 이후에야 자신이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 젊을 때 자신의 흥미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동호회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동호회 회원들은 직업이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없어서 함께 늙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내가 모르는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다. 한 연구에서 플라보놀 섭취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48% 낮은 것을 알아냈다. 플라보놀은 찻잎이나 양배추, 시금치, 콩꼬투리, 콜리플라워, 귤, 토마토, 배 등 다양한 채소 및 과일에 함유되어 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란 금연과 적당한 음주, 적극적인 뇌 운동과 신체 운동, 여기에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지키는 이는 많지 않은 게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이다. 노년에 지키는 생활 습관은 건강관리의 기본이자 면역력 증강과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결혼이나 이혼 또는 사별 여부와 상관없이 혼자 살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를 날을 위해 틈틈이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 살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일상생활에서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 것이다. 노인에게 건강하다는 것은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잘 공존하는 것이다. 예컨대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악화되지 않게 잘 조절하면서 좋은 신체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다. 노년에 건강하려면 젊을 때부터 균형 있는 식사와 규칙적인 신체 및 두뇌 운동, 그리고 밤을 새우지 않는 것처럼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립되지 않도록 느슨하더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활동해온 동호회라면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도 좋다. 목적이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신앙이든 상관없다. 소셜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켜주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공공기관이나 지역 대학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제들은 마찬가지로 늙고 자식은 한창 먹고 살기 바쁘다. 이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친구이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형태의 친구가 있다. 오랫동안 사귀어서 서로 모르는 게 없는 절친, 아프거나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는 친구, 여행, 맛집, 골프, 독서 등 취미가 같은 몇몇 친구들. 이들은 모두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며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존재이다. 오래된 친구도 좋지만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 점차 나이가 들면 신체 기관이 낡은 자동차 부품처럼 하나둘씩 고장나 수설하거나 바꿔야 하는데 이런 고장이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집에서 돌봐줄 사람을 고용하거나 장기 요양원 또는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다. 어찌되었건 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친척 중 대부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 남을 돌볼 겨를이 없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은 아직 일이 바쁘거나 자신의 부모를 돌보기에도 빠듯하다. 바로 이때가 친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백내장 수술을 마치자마자 눈을 아예 안대로 덮어버렸다. 나머지 한쪽 눈은 시력이 나빴지만 안경을 쓸 수가 없어서 눈앞이 흐릿했다. 다행히 한 친구가 시간을 내서 병원에 함께 와주었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다른 건물에 있는 업무과로 가서 수납을 하고 약을 받았다. 나를 부축해 택시를 타고 집에 데려다 준 뒤 수술 후 주의사항을 읽어주었다. 친구는 이틀 뒤에 아직 안대를 쓰고 있는 나를 데리러 와서 함께 안과 진료를 보러 갔다. 그리고 수술 후에 무거운 물건을 둘 수 없는 나를 위해 시장에서 며칠분의 과일까지 사다 주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제 아무리 독립적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아야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보통 사람의 친구 그룹에는 약 150명 정도가 있으며 시간과 에너지의 40%를 그중 가장 가까운 관계의 그룹에 속한 5명에게 사용하고 20%는 두 번째로 가까운 10명에게 사용한다. 결국 한 사람의 친한 친구는 보통 15명 내외라는 것이다. 당신도 한번 세어보자. 친구가 몇 명 있는가? 그중 함께 병원에 가줄 사람은 몇 명이 있는가? 매일 실천하는 6가지 루틴. 잠들기 전 항상 컴퓨터 파일을 열어 매일 해야 되는 6가지 항목이 적힌 리스트에 한두 가지 메모를 적어 넣은 뒤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곤 한다. 6가지 항목은 운동하기, 지식 쌓기, 나를 사랑하기, 남을 돕기, 해야 할 일을 하기, 그리고 감사하기다. 운동하기는 최소 40분 걷기, 지식 쌓기는 주로 책을 읽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로써 몸과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 나를 사랑하기는 맛있는 것을 먹기로, 남을 돕기는 칭찬하기로 실천한다. 이 두 가지는 대인관계에서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한다. 해야 할 일을 하기는 이런저런 회의를 함으로써 채워지는데,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기는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받거나 새 책을 내게 될 때 실천한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은퇴란 직장에서 은퇴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삶을 은퇴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저절로 눈이 떠질 때까지 늘어지게 자고 되는 대로 불규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에 맞는 건강한 삶을 새로 계획해야 한다. 은퇴 후 14년간 이렇게 하루 일과를 정해두고 꾸준히 실천하니 여전히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던 일상 못지않게 활력이 넘친다. 6가지 항목 중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기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럴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증폭시켜서 오히려 세상의 다른 아름다움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마치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는 바람을 이겨내며 힘껏 페달을 밟아 오르막길을 겨우 올라왔던 그런 기억은 강하게 남는다. 이후에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등 뒤로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매 순간 긍정적인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겨난다.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대뇌 전두엽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뇌간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긍정 에너지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는 등 삶의 활기를 불어 넣어준다.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면 병에 걸리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되어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긍정 마인드를 키우는 법. 강연 도중 몇 해 전 유방암에 걸려 치료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강연이 끝난 뒤에 한 여자분이 다가와 물었다. 암에 걸렸었는데 어쩜 그렇게 낙관적이시죠? 당시 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낙관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마치 컵에 물이 반쯤 들어있는 것을 보고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낙관적인 사람은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낙관적인 사람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비교적 낮고 전반적인 사망률이 감소하며 건강하게 장수할 가능성이 크고 암에 걸리더라도 삶의 질이 높고 생존율도 비교적 높다. 낙관적인 성향이 어째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 메커니즘은 아직 정확하지 않다. 신체의 면역체계 및 신경 내 분비계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다. 낙관적인 사람이 통상적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규칙적인 운동, 금연, 식단 조절 등이 있다.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스트레스에 강하며 병에 걸리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적극적으로 치료 방법을 찾는다. 태어날 때부터 낙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란 환경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다. 낙관적인 성향은 전염성이 강하고 후천적으로 키워질 수가 있다. 낙관적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것 외에도 다음의 방법을 시도해 볼 수가 있다. 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에 직면할 경우 종이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가장 나쁜 경우와 가장 좋은 경우가 무엇일까? 해결책이 무엇일까? 치료를 받거나 제2의 의견을 구하거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일까?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되 현재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강연에서 나에게 질문한 여자분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나이가 들면 각종 퇴행성 질환과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은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암이라 의사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도 계속 나오고 있죠. 저는 한 번도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생로병사는 인생의 필연적인 과정이니까요.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병에 걸렸을 수도 있죠. 제가 운 좋게도 암에 걸렸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암에 걸린 이후, 특히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제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자신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많아지며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만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을 할 수가 있다. 심폐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고지대 여행에 적합하지가 않다. 손발이 굳은 사람도 고산지대에 올라가는 것과 맞지 않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껴지면 굳이 코스를 끝까지 완주하지 않아도 된다. 친구 5명과 함께 타이핑 산에 유명한 노도 밤나무 숲길을 가려고 산에 올랐던 적이 있다. 당시 비가 조금씩 흩뿌리면서 마지막 경사가 진흙탕이 되었고 등산 스틱이 있어도 미끄러질 것 같았다. 7개월 전에 요추 수술을 받은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건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친구 한 명과 함께 원래 길로 되돌아갔다. 비록 노도 밤나무 나무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산속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가 있었다. 게다가 다녀온 일행들이 찍은 노랗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노도 밤나무 사진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혈압약과 같이 장기간 복용해온 약은 항상 휴대를 해야 하며 여행 일정으로 약 먹는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양을 평소보다 넉넉하게 챙겨야 한다. 치매 같은 질병이 있거나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진단서를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한다. 충분한 운동량은 과연 얼마일까? 개인의 연령, 체력, 그리고 질병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르다. 많을수록 좋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핵심은 무리하지 않고 운동 시간을 지속하는 것이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2018년 제2차 신체활동 지침을 발표하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장려한 내용을 참조하는 것도 좋다. 매주 최소 150분에서 300분 정도의 중강도 신체활동을 해야 한다. 또는 매주 최소 75분에서 150분 정도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해야 한다. 수영과 자전거 타기도 중강도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으로 볼 수가 있다. 천천히 걷기와 집안일 하기는 저강도 운동에 속하지만 어쨌든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신체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하루에 15분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면 사망률이 14%나 낮아져 수명 또한 3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다. 사실 저마다의 취향과 편의성, 그리고 경제력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을 선택하면 된다. 운동을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삼아야 꾸준히 지속할 수 있고 효과도 있다. 즐거운 식사가 치매를 막는다.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식탁에서 소파로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면서 온갖 수다를 떨었다. 이야기 주제는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부터 인생 경험까지 매우 다양했다. 한참 수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물었다. 치매는 어떻게 예방하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예방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임 전에 먼저 어떤 요리를 해야 건강하면서도 맛있을지 고민하고 장을 본다. 요리를 할 때는 두 손을 바쁘게 사용하면서 계속 움직인다. 식사 후의 수다 시간에는
편안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머리를 쓴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임 자체가 정서적 친밀감을 높여준다. 물론 치매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의학 문헌에서는 머리를 많이 쓰고 많이 움직이며 집안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즐거운 식당 모임은 이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발병 확률을 더욱 낮출 수 있는 것이다. 혼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바쁜 업무로 혼자서 급하게 한 끼를 때우는 일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다. 은퇴한 노인들이 자녀의 결혼과 배우자와의 사별로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거나 간단하게 외식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노년에는 되도록 가족이나 친구, 가깝게 지내는 지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추천한다. 차려지는 음식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웃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음식을 권하고 집어주기도 하면서 식욕이 돋아 자기도 모르게 골고루 많이 먹게 된다. 음식 투정하는 아이도 학교 식사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밥을 먹지 않는가. 이처럼 식욕은 서로 전염되기 마련이다. 함께 식사하는 것도 일종의 사교 활동이며 노인에게는 특히 그렇다. 논문에 따르면 가족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 비해 혼자 식사하는 사람에게 우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삶의 질이 떨어졌으며 음식의 가짓수도 비교적 적었다. 나는 60세부터 70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한다. 은퇴를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녀들도 독립해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신체 능력은 아직 쓸만해서 여기저기 다니기에도 수월하다. 이때 잘 맞는 친구를 만나 자주 밥을 먹는 루틴을 가지면 좋다. 심신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함께 늙어갈 친구와 함께이니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즐거운 방법임이 틀림없다. 뻔한 말 같지만 좋은 생활 습관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런 습관을 하루라도 빨리 가질수록 더 좋다. 인간의 뇌는 쓸수록 진화하고 안 쓸수록 퇴화한다. 머리를 쓰는 시간이 많을수록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알츠하이머병 예방 효과도 높아진다. 책 읽기, 신문 보기, 글쓰기, 강연, 혹은 라디오 청취, 영화 보기, 카드놀이, 스도쿠, 노래 부르기, 혹은 악기 연주하기 등은 모두 인지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이며 다른 병 또한 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이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부담 갖지 말고 좋아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한다. 수영, 하이킹, 태극권 등을 하거나 하루에 최소 40분씩 걷는 것처럼 말이다. 한 번에 40분을 다 채울 필요는 없고 조금씩 나눠서 걸어도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동호회, 자원봉사, 혹은 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면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다. 잠도 중요하다. 매일 최소 7시간은 자고 늦게 자거나 밤을 새우지 않음으로써 수면의 질을 높인다. 흔히 말하는 지중해식 식사도 도움이 된다. 채소, 과일, 콩류, 잡곡,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한다. 생선, 유제품, 와인은 적당량.
육류는 소량만 섭취한다. 커피, 녹차, 홍차, 카레, 그리고 다크 초콜릿도 음식에 곁들이면 좋다. 이 밖에도 평소 지병을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필수적이다. 당뇨병,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이 있다면 매우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치료해야 한다. 다이어트는 덜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되지 않나? 내가 다시 물었다. 무조건 적게 먹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성공하더라도 요요가 오기 쉽죠. 그가 대답했다. 먹더라도 똑똑하게 먹어야 한다고 했다. 뇌를 속임으로써 뇌가 포만감을 느껴 저절로 적게 먹게 되고 결국 목표 체중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류 선생이 알려준 몇 가지 팁들 가운데 2가지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는 밥 먹기 30분 전에 먼저 과일이나 과자 등으로 배를 살짝 채우라는 것이다. 음식이 들어간 지 30분이 지나면 혈당이 올라가서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이때 식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과식을 안 하게 되고 체내 인슐린도 비교적 안정된다. 식후에 먹을 과일이나 디저트를 식사 30분 전에 먹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다. 어릴 때 어른들이 늘 하던 밥 먹기 전에 군것질을 하지 마라. 밥을 많이 못 먹는다. 이 말과 완전히 상반되는 팁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어릴 때는 성장을 위해 밥을 충분히 먹어야 키가 크지만 어른이 된 후에 밥을 지나치게 충분히 먹으면 몸은 그저 가루로만 자라기 때문이다. 둘째, 천천히 꼭꼭 씹어야 한다. 음식물이 구강 내에 오래 머물수록 뇌는 음식물을 크게 인식하고 포만감을 느껴 결국 많이 먹지 않게 된다. 요즘 사람들은 도시락 하나 먹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던데 그렇게 빨리 먹게 되면 체중이 늘 수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씹어야 할까? 삼각 김밥을 하나 먹는다면 최소 10분 이상을 들여야 한다. 시간을 들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걸 찾길 권한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혀 끝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맛에 집중하면서 어떤 조미료가 들어갔는지 떠올려 보며 여러 번 씹은 뒤에 삼키는 방법. 식사를 할 때 음식이 아닌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면서 식사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마치 서양 사람들이 정찬을 즐길 때 사교 활동을 중요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하다가 겨우 한 입 먹는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먹거나 아니면 천천히 음미하면서 꼭꼭 씹어 먹는 게 좋다. 자칫 너무 신나게 말하면서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거나 자신이 뭘 먹었는지도 모를 수가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지만 평소 혼자 식사할 때는 한 입 먹을 때마다 스마트폰 혹은 잡지나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3분 정도 TV를 시청해도 좋다. 이렇게 식사 시간을 늘리는 것이 전통적인 식사 방법은 아니지만 꽤 효과적인 방법이다. 식사 중 일부를 나중으로 미루는 방법도 있다. 가끔 나는 점심 식사의 일부를 아껴뒀다가 저녁이나 간식으로 먹을 때가 있다. 나중을 위해 지금 먹지 않고 적게 먹었으니 살이 빠질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체중 감량을 해야 하는 성인에게 참고할 만하지만 대신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운동을 병행하여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류 선생이
매일 저녁 탁구를 1시간씩 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는 류슈주라는 대만의 의사 선생님인데요. 건강하고 보람된 노년을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는지 누구나 읽기 쉽고 그리고 재미있게 풀어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입니다. 저자는 류슈즈,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류슈즈, 건강하고 자유롭게 노년을 즐기는 할머니 의사이자 작가이다. 50대 후반에 은퇴한 후부터 건강과 노년의 삶에 대한 칼럼과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며 병원에서 일했을 때만큼 바쁘게 살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에는 자연스럽게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올해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 평균 수명에서 자신의 유전자와 건강 상태에 따라 몇 년을 더하고 빼서 자신의 남은 생이 얼마인지 추산해보자. 73세인 나는 몇 살을 좀 더 보태면 아마 앞으로 18년은 더 살지 싶다. 18년이라는 시간은 초등학교부터 석사 학위까지의 시간과 같다. 단지 체력이 점차 떨어질 뿐이다. 직접 남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진다. 마치 박물관에 가서 앞으로 2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안내를 들으면 중요하고 관심 있고 필요한 전시만 골라서 참관하게 되는 것과 같다. 18년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생각하면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더 계획해서 좀 더 평온하고 순조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의외의 사고가 언제 찾아올지, 인생의 마침표를 언제 찍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은퇴하기 전에 나는 행동이 재빠르고 에너지가 넘치며 의료 밖의 세계에 언제나 호기심이 가득했던 중년이었다. 그러다 은퇴를 하고 이후 노년의 세계에 발을 디디며 몸이 퇴화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중이다. 어떤 부분은 순응하며 받아들이되 어떤 부분은 열심히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신체 기능을 소중히 여기며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독서, 글쓰기를 꾸준히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놀러 다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간이 많을 때는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도 퍽 만족스럽다. 나는 나이가 들었어도 많이 움직이고 조깅도 한다. 책, 신문, 잡지 등을 읽고 최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도 꽤 익숙하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인터넷 서핑을 즐기며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에 신경을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눈에는 영락없는 노인일 것이다. 내가 노인인 것은 맞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냥 노인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인이다. 나이 앞에서 위축되지 않기 위한 비장의 카드가 있다. 바로 마음가짐이다. 늙어간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는 것도 서운해하지 말고 타인의 존중과 배려이기에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 각종 경로 우대 정책을 살펴보면 노인은 공공버스나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기차와 고속철도 요금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박물관과 미술관도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다. 나는 이 모든 혜택을 기쁘게 누리고 있다. 절대 노인의 경제력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일일이 대응하지도 않는다. 세상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은 짧다. 그러므로 귀중한 시간과 제한된 에너지를 써야 할 곳과 소중한 사람에게 쓰자. 여러 요소를 고려해 통계 분석한 결과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망률이 41% 높았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으로 볼 때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향후 사망률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강인한 성격과 자신감으로 노년의 삶에 당당히 직면하고 평소에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주로 어울릴 가능성이 크다. 38년간 추적 조사 결과 노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이 처음 발병하는 비율이 25%에 달했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13%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일종의 만성 스트레스와 같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유발했다는 추론을 내놓았다. 누구에게나 장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늙을 때까지 살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라 할 수가 있다. 나이가 들면 비록 외모가 바뀌고 체력이 약해지고 만성질환에 걸리고 소득이 줄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지만 동시에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해지고 삶의 속도를 늦춰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제2의 인생을 펼칠 수가 있다. 노년도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인생은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작물을 심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저장하는 사계절과 같다. 젊은 시절에 노력해서 일구어온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축적하는 것이다. 무병장수만을 꿈꾸기보다 병에 걸리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병에 걸리지 않으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면 된다. 따라서 젊을 때 노년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저절로 적극적이고 늘 성장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당신이 노년의 삶을 보는 태도가 당신의 노년을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3가지 방법. 건강 수명을 늘리는 첫 번째 방법은 목표를 가지는 것이다. 누구나 어린 시절 나의 꿈에 대한 글을 써본 적이 있을 것이다. 노년에도 목표가 있어야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원대한 목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를 지원한다거나 지역의 대학을 간다거나 악기, 도예, 글짓기, 그림,
댄스 스포츠 같은 취미도 충분히 목표가 될 수가 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스스로 즐거움을 얻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 이처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서 본인의 시야를 넓히고 성취감을 얻을 수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교활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다양한 인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며 소속감을 느껴야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을 수가 있다. 오랜 직장생활 동안 주로 동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은퇴 이후에야 자신이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 젊을 때 자신의 흥미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동호회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동호회 회원들은 직업이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없어서 함께 늙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내가 모르는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다. 한 연구에서 플라보놀 섭취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48% 낮은 것을 알아냈다. 플라보놀은 찻잎이나 양배추, 시금치, 콩꼬투리, 콜리플라워, 귤, 토마토, 배 등 다양한 채소 및 과일에 함유되어 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란 금연과 적당한 음주, 적극적인 뇌 운동과 신체 운동, 여기에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지키는 이는 많지 않은 게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이다. 노년에 지키는 생활 습관은 건강관리의 기본이자 면역력 증강과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결혼이나 이혼 또는 사별 여부와 상관없이 혼자 살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를 날을 위해 틈틈이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 살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일상생활에서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 것이다. 노인에게 건강하다는 것은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잘 공존하는 것이다. 예컨대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악화되지 않게 잘 조절하면서 좋은 신체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다. 노년에 건강하려면 젊을 때부터 균형 있는 식사와 규칙적인 신체 및 두뇌 운동, 그리고 밤을 새우지 않는 것처럼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립되지 않도록 느슨하더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활동해온 동호회라면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도 좋다. 목적이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신앙이든 상관없다. 소셜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켜주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공공기관이나 지역 대학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제들은 마찬가지로 늙고 자식은 한창 먹고 살기 바쁘다. 이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친구이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형태의 친구가 있다. 오랫동안 사귀어서 서로 모르는 게 없는 절친, 아프거나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는 친구, 여행, 맛집,
골프, 독서 등 취미가 같은 몇몇 친구들. 이들은 모두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며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존재이다. 오래된 친구도 좋지만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 점차 나이가 들면 신체 기관이 낡은 자동차 부품처럼 하나둘씩 고장나 수설하거나 바꿔야 하는데 이런 고장이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집에서 돌봐줄 사람을 고용하거나 장기 요양원 또는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다. 어찌되었건 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친척 중 대부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 남을 돌볼 겨를이 없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은 아직 일이 바쁘거나 자신의 부모를 돌보기에도 빠듯하다. 바로 이때가 친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백내장 수술을 마치자마자 눈을 아예 안대로 덮어버렸다. 나머지 한쪽 눈은 시력이 나빴지만 안경을 쓸 수가 없어서 눈앞이 흐릿했다. 다행히 한 친구가 시간을 내서 병원에 함께 와주었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다른 건물에 있는 업무과로 가서 수납을 하고 약을 받았다. 나를 부축해 택시를 타고 집에 데려다 준 뒤 수술 후 주의사항을 읽어주었다. 친구는 이틀 뒤에 아직 안대를 쓰고 있는 나를 데리러 와서 함께 안과 진료를 보러 갔다. 그리고 수술 후에 무거운 물건을 둘 수 없는 나를 위해 시장에서 며칠분의 과일까지 사다 주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제 아무리 독립적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아야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보통 사람의 친구 그룹에는 약 150명 정도가 있으며 시간과 에너지의 40%를 그중 가장 가까운 관계의 그룹에 속한 5명에게 사용하고 20%는 두 번째로 가까운 10명에게 사용한다. 결국 한 사람의 친한 친구는 보통 15명 내외라는 것이다. 당신도 한번 세어보자. 친구가 몇 명 있는가? 그중 함께 병원에 가줄 사람은 몇 명이 있는가? 매일 실천하는 6가지 루틴. 잠들기 전 항상 컴퓨터 파일을 열어 매일 해야 되는 6가지 항목이 적힌 리스트에 한두 가지 메모를 적어 넣은 뒤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곤 한다. 6가지 항목은 운동하기, 지식 쌓기, 나를 사랑하기, 남을 돕기, 해야 할 일을 하기, 그리고 감사하기다. 운동하기는 최소 40분 걷기, 지식 쌓기는 주로 책을 읽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로써 몸과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 나를 사랑하기는 맛있는 것을 먹기로, 남을 돕기는 칭찬하기로 실천한다. 이 두 가지는 대인관계에서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한다. 해야 할 일을 하기는 이런저런 회의를 함으로써 채워지는데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기는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받거나 새 책을 내게 될 때 실천한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은퇴란 직장에서 은퇴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삶을 은퇴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저절로 눈이 떠질 때까지 늘어지게 자고 되는 대로 불규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에 맞는 건강한 삶을 새로 계획해야 한다. 은퇴 후 14년간 이렇게 하루 일과를 정해두고 꾸준히 실천하니 여전히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던 일상 못지않게 활력이 넘친다. 6가지 항목 중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기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럴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증폭시켜서 오히려 세상의 다른 아름다움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마치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는 바람을 이겨내며 힘껏 페달을 밟아 오르막길을 겨우 올라왔던 그런 기억은 강하게 남는다. 이후에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등 뒤로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매 순간 긍정적인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겨난다.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대뇌 전두엽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뇌간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긍정 에너지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는 등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면 병에 걸리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되어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긍정 마인드를 키우는 법. 강연 도중 몇 해 전 유방암에 걸려 치료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강연이 끝난 뒤에 한 여자분이 다가와 물었다. 암에 걸렸었는데 어쩜 그렇게 낙관적이시죠? 당시 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낙관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마치 컵에 물이 반쯤 들어있는 것을 보고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낙관적인 사람은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낙관적인 사람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비교적 낮고 전반적인 사망률이 감소하며 건강하게 장수할 가능성이 크고 암에 걸리더라도 삶의 질이 높고 생존율도 비교적 높다. 낙관적인 성향이 어째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 메커니즘은 아직 정확하지 않다. 신체의 면역체계 및 신경 내 분비계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다. 낙관적인 사람이 통상적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규칙적인 운동, 금연, 식단 조절 등이 있다.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스트레스에 강하며 병에 걸리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적극적으로 치료 방법을 찾는다. 태어날 때부터 낙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란 환경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다. 낙관적인 성향은 전염성이 강하고 후천적으로 키워질 수가 있다. 낙관적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것 외에도 다음의 방법을 시도해 볼 수가 있다. 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에 직면할 경우 종이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가장 나쁜 경우와 가장 좋은 경우가 무엇일까? 해결책이 무엇일까? 치료를 받거나 제2의 의견을 구하거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일까?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되 현재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강연에서 나에게 질문한 여자분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나이가 들면 각종 퇴행성 질환과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은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암이라 의사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도 계속 나오고 있죠. 저는 한 번도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생로병사는 인생의 필연적인 과정이니까요.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병에 걸렸을 수도 있죠. 제가 운 좋게도 암에 걸렸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암에 걸린 이후, 특히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제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자신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많아지며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만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을 할 수가 있다. 심폐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고지대 여행에 적합하지가 않다. 손발이 굳은 사람도 고산지대에 올라가는 것과 맞지 않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껴지면 굳이 코스를 끝까지 완주하지 않아도 된다. 친구 5명과 함께 타이핑 산에 유명한 노도 밤나무 숲길을 가려고 산에 올랐던 적이 있다. 당시 비가 조금씩 흩뿌리면서 마지막 경사가 진흙탕이 되었고 등산 스틱이 있어도 미끄러질 것 같았다. 7개월 전에 요추 수술을 받은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건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친구 한 명과 함께 원래 길로 되돌아갔다. 비록 노도 밤나무 나무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산속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가 있었다. 게다가 다녀온 일행들이 찍은 노랗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노도 밤나무 사진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혈압약과 같이 장기간 복용해온 약은 항상 휴대를 해야 하며 여행 일정으로 약 먹는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양을 평소보다 넉넉하게 챙겨야 한다. 치매 같은 질병이 있거나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진단서를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한다. 충분한 운동량은 과연 얼마일까? 개인의 연령, 체력, 그리고 질병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르다. 많을수록 좋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핵심은 무리하지 않고 운동 시간을 지속하는 것이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2018년 제2차 신체활동 지침을 발표하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장려한 내용을 참조하는 것도 좋다. 매주 최소 150분에서 300분 정도의 중강도 신체활동을 해야 한다. 또는 매주 최소 75분에서 150분 정도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해야 한다. 수영과 자전거 타기도 중강도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으로 볼 수가 있다. 천천히 걷기와 집안일 하기는 저강도 운동에 속하지만 어쨌든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신체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하루에 15분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면 사망률이 14%나 낮아져 수명 또한 3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다. 사실 저마다의 취향과 편의성, 그리고 경제력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을 선택하면 된다. 운동을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삼아야 꾸준히 지속할 수 있고 효과도 있다. 즐거운 식사가 치매를 막는다.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식탁에서 소파로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면서 온갖 수다를 떨었다.
이야기 주제는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부터 인생 경험까지 매우 다양했다. 한참 수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물었다. 치매는 어떻게 예방하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예방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임 전에 먼저 어떤 요리를 해야 건강하면서도 맛있을지 고민하고 장을 본다. 요리를 할 때는 두 손을 바쁘게 사용하면서 계속 움직인다. 식사 후의 수다 시간에는 편안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머리를 쓴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임 자체가 정서적 친밀감을 높여준다. 물론 치매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의학 문헌에서는 머리를 많이 쓰고 많이 움직이며 집안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즐거운 식당 모임은 이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발병 확률을 더욱 낮출 수 있는 것이다. 혼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바쁜 업무로 혼자서 급하게 한 끼를 때우는 일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다. 은퇴한 노인들이 자녀의 결혼과 배우자와의 사별로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거나 간단하게 외식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노년에는 되도록 가족이나 친구, 가깝게 지내는 지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추천한다. 차려지는 음식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웃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음식을 권하고 집어주기도 하면서 식욕이 돋아 자기도 모르게 골고루 많이 먹게 된다. 음식 투정하는 아이도 학교 식사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밥을 먹지 않는가. 이처럼 식욕은 서로 전염되기 마련이다. 함께 식사하는 것도 일종의 사교 활동이며 노인에게는 특히 그렇다. 논문에 따르면 가족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 비해 혼자 식사하는 사람에게 우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삶의 질이 떨어졌으며 음식의 가짓수도 비교적 적었다. 나는 60세부터 70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한다. 은퇴를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녀들도 독립해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신체 능력은 아직 쓸만해서 여기저기 다니기에도 수월하다. 이때 잘 맞는 친구를 만나 자주 밥을 먹는 루틴을 가지면 좋다. 심신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함께 늙어갈 친구와 함께이니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즐거운 방법임이 틀림없다. 뻔한 말 같지만 좋은 생활 습관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런 습관을 하루라도 빨리 가질수록 더 좋다. 인간의 뇌는 쓸수록 진화하고 안 쓸수록 퇴화한다. 머리를 쓰는 시간이 많을수록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알츠하이머병 예방 효과도 높아진다. 책 읽기, 신문 보기, 글쓰기, 강연, 혹은 라디오 청취, 영화 보기, 카드놀이, 스토크, 노래 부르기, 혹은 악기 연주하기 등은 모두 인지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이며 다른 병 또한 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이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부담 갖지 말고 좋아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한다. 수영, 하이킹, 태극권 등을 하거나 하루에 최소 40분씩 걷는 것처럼 말이다. 한 번에 40분을 다 채울 필요는 없고 조금씩 나눠서 걸어도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동호회, 자원봉사, 혹은 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면 외롭거나 우울하지가 않다. 잠도 중요하다. 매일 최소 7시간은 자고 늦게 자거나 밤을 새우지 않음으로써 수면의 질을 높인다. 흔히 말하는 지중해식 식사도 도움이 된다. 채소, 과일, 콩류, 잡곡,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한다. 생선, 유제품, 와인은 적당량, 육류는 소량만 섭취한다. 커피, 녹차, 홍차, 카레, 그리고 다크 초콜릿도 음식에 곁들이면 좋다. 이 밖에도 평소 지병을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필수적이다. 당뇨병,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이 있다면 매우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치료해야 한다. 다이어트는 덜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되지 않나? 내가 다시 물었다. 무조건 적게 먹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성공하더라도 요요가 오기 쉽죠. 그가 대답했다. 먹더라도 똑똑하게 먹어야 한다고 했다. 뇌를 속임으로써 뇌가 포만감을 느껴 저절로 적게 먹게 되고 결국 목표 체중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류 선생이 알려준 몇 가지 팁들 가운데 2가지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는 밥 먹기 30분 전에 먼저 과일이나 과자 등으로 배를 살짝 채우라는 것이다. 음식이 들어간 지 30분이 지나면 혈당이 올라가서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이때 식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과식을 안 하게 되고 체내 인슐린도 비교적 안정된다. 식후에 먹을 과일이나 디저트를 식사 30분 전에 먹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다. 어릴 때 어른들이 늘 하던 밥 먹기 전에 군것질을 하지 마라. 밥을 많이 못 먹는다. 이 말과 완전히 상반되는 팁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어릴 때는 성장을 위해 밥을 충분히 먹어야 키가 크지만 어른이 된 후에 밥을 지나치게 충분히 먹으면 몸은 그저 가루로만 자라기 때문이다. 둘째, 천천히 꼭꼭 씹어야 한다. 음식물이 구강 내에 오래 머물수록 뇌는 음식물을 크게 인식하고 포만감을 느껴 결국 많이 먹지 않게 된다. 요즘 사람들은 도시락 하나 먹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던데 그렇게 빨리 먹게 되면 체중이 늘 수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씹어야 할까? 삼각김밥을 하나 먹는다면 최소 10분 이상을 들여야 한다. 시간을 들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걸 찾길 권한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혀 끝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맛에 집중하면서 어떤 조미료가 들어갔는지 떠올려 보며 여러 번 씹은 뒤에 삼키는 방법. 식사를 할 때 음식이 아닌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면서 식사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마치 서양 사람들이 정찬을 즐길 때 사교 활동을 중요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하다가 겨우 한 입 먹는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먹거나 아니면 천천히 음미하면서 꼭꼭 씹어 먹는 게 좋다. 자칫 너무 신나게 말하면서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거나 자신이 뭘 먹었는지도 모를 수가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지만 평소 혼자 식사할 때는 한 입 먹을 때마다 스마트폰 혹은 잡지나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3분 정도 TV를 시청해도 좋다. 이렇게 식사 시간을 늘리는 것이 전통적인 식사 방법은 아니지만 꽤 효과적인 방법이다. 식사 중 일부를
나중으로 미루는 방법도 있다. 가끔 나는 점심 식사의 일부를 아껴뒀다가 저녁이나 간식으로 먹을 때가 있다. 나중을 위해 지금 먹지 않고 적게 먹었으니 살이 빠질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체중 감량을 해야 하는 성인에게 참고할 만하지만 대신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운동을 병행하여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류 선생이 매일 저녁 탁구를 1시간씩 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는 류 슈주라는 대만의 의사 선생님인데요. 건강하고 보람된 노년을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는지 누구나 읽기 쉽고 그리고 재미있게 풀어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